불안감, 그다음에 치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죠. 의구심 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오셔서 낙담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 네. 상에서 오시게 됩니다. 일단 담당하는 그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네. 먼저 본인의 이제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과거와 다르게 네. 제법 완치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네. 절망하거나 그런 병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치료적인 접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우리 몸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인데요. 진단과 치료 과정이 무척 다양하다는 림프종 치료에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이곳 여의도 성모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혈액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영우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일단 교육을 다 받고요. 어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와서 그 혈액내과 산하에 있는 그 림프종 센터에서 센터장을 좀 맡고 있고요. 같이 서울성모병원의 림프종 미세종양 환경의학에 관련돼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림프종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의도 성모병원의 이 림프종 센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림프종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림프종이라는 영역은 그 혈액내과 내부에 있는 하나의 분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혈액 질환 그러면 백혈병을 먼저 네, 떠올리긴 네. 하시는데 실상은 환자의 빈도수나 그 치료 과정 면에 있어서는 백혈병보다는 림프종 환자가 훨씬 더 다빈도 질환이고요. 네. 따라서 이거를 같이 혈액내과에서 묶어서 환자를 치료하자니 치료의 방법, 그다음에 치료제, 항암제의 종류나 추적 관리 방법들이 너무 달라서 분리를 해서 전문적인 하나의 분과로서 치료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림프종이라고 하면 저 같은 생각은 그냥 암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림프종이라면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아, 예, 이제 이름 때문에 좀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종은 그냥 예, 종양 종 뭐,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종양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암을 표현하는 한자어 표현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임파선, 네. 림프종 임파선, 다, 네. 예, 다 같은 말 표현이고요. 예전에 표준화되면서 이제 림프종으로 이제 단일화돼서 이렇게 부르는 질환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설명을 들어야지 네. 이게 기억이 나고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 그래서 림프종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림프종은 뭐 하나가 뭐 아프겠다 했는데 사실은 수십 개의 이 림프종 유형이 있다고 예. 하던데요. 사실은 저도 네. 학생 때는 대장암처럼 이렇게 네.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분과를 이제 지원을 해서 전공을 좀 하다 보니 꽤 많은 유형이었고요. 심지어는 불과 2년 전에는 60종 이렇게 불렀다가 그렇게 많아요? 예, 네. 작년에는 70종, 올해는 세부 유형이 약 80종으로 거의 해마다 10개 이상씩으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나 어떤 그 학문에 대한 이해가 네. 깊어질수록 그 세포 유형과 분류가 좀 더 세분화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파가 림프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인파가 림프가 같은 말이고요? 말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임파선이 하는 게 내 몸에서 왜 균이 들어오거나 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네. 이제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편리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내 몸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치 경찰을 보내서 도둑을 잡듯이요.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든 기관이 림프선이라고 어. 보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역할을 이제 온몸을 돌면서 이렇게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막아주고 이런 거에 암이 생기는 이유나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암의 공통 특징이긴 한데요. 그 암세포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날라오는 세포가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세포로 바뀌면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세포까지 이렇게 물들이는 네. 뭐 그런 식으로 병이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쭉 번져서 생기는 그 부위가 림프계에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림프종, 림프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불로불사라는 그 나쁜 애는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모르면 예, 아니면 근데 지금 현재 알려진 네. 거는 그 우리나라 동양인권에서는 바이러스 하나 유명한 게 있고요. 뭘까요? EB 바이러스라고 한국말은 딱히 없고 아, 소아 영역에서 이제 애한테 많이 걸리는 바이러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을 좀 오래 이제 쬐다거나 아니면 화학제약품들을 만지는 어떤 그 직종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 접촉 부위나 그 쬐는 부위에서 그쪽 림프절이 이제 상하거나 혹은 그쪽 시스템이 죽지 않는 세포로 바뀌면서 암으로 바뀌는 게 이제 조금 알려진 네. 그 정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EB 바이러스라는 거 어린이나 20, 30대 젊은 연령층에 발생하는 림프종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건가요? 예. 가끔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네. 아프리카 그 난민 그 사진을 보면은 애들이 목에 이렇게 혹 같은 게 예, 이렇게, 턱에 있고 이렇게 유니세프에서 이제 기금 네. 활동할 때 그 사진에 보통 올라가져 있는 그 애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 호지킨 림프종 혹은 호지킨. 버킷 림프종이라는 그 림프종 유형 중에 하나고요. 젊은 층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도 이제 잘생기는 암들이 있는데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세부 유형 중의 림프종이 젊은 유형에 많이 생겨서 많이들 오십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교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제가 막 여행 중에 여기에 혹 생겼는데 없어졌는데 괜찮나요? 막 이렇게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해주셔서 저는 안심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목에 멍울이나 혹 같은 게 약간 만져지면 림프종을 의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목부터 붓거나 네. 목이 참기거나 네. 혹은 뭐 가끔 그 턱 밑이 약간 부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게 턱이나 목에 있는 편도선도 하나의 림프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커져서 이제 거기서 면역 세포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정상 면역 시스템인데요. 이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혹시 이제 걱정이 돼서 암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렇게 오인해서 오시는 분이 많고 네. 따라서 전체 이제 나는 암에 걸려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오셨던 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은 네. 아까 말한 정상 면역 반응 때문에 올라가는 다행이네요. 예, 지켜보면 그냥 없어지는 네. 그러한 상태고요. 한 명 정도가 이제 림프종, 암이 의심이 돼서 네. 추가 정밀 검사를 받는 분들 정도의 비율이 만들어집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 목에 덩어리가 잡혀가지고 CT 그거를 검사를 받아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림프종을 의심을 하다가 종합적인 검사 결과에 기쿠치 병이라는 네.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쿠치 병은 어떤 질환이죠? 네, 그 기쿠치병의 이름에서 좀 유추할 수 있으시지. 약간 일본, 예, 네. 맞습니다. 기쿠치는 이제 네. 왜 서양인들이 안 붙였냐면 서양인은 안 생깁니다, 거의. 정말요? 예, 그래서 보통 동양인 중에서 어머, 신기하네. 동부가 우리 일본,
한국, 중국 요 세 나라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어. 인종적 차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네. 그중에서는 일본이 아무래도 초반에 의학 기술이 좀 더 발전하는 국가다 네. 보니까 먼저 네. 이제 이거를 많이 발견을. 림프종이라고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네. 정상 면역 반응보다는 너무 강하게 면역 어. 반응이 나타난 세포를 가지고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어. 암도 아니고 정상적인 아니지만 염증 반응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약간 경각심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네. 세포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림프종 그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통성 종괴, 아프지 않은 멍울이 커진 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치료 시기를 많이 놓치고 심지어는 어느 분들은 목에 림프절을 너무 오래 갖고 있다가 기도나 기관지를 눌러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응급실로 실려온 분이 계셨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이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던 일이 너무 바쁘고 늦게 오셔서 중환자실까지 가서 인공호흡기까지 달았던 분이 계십니다. 미리 인지를 했지만 병원에 늦게 찾는 분들이 제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이 돼서 조금만 이상하거나 몽울이 잡히거나 그러면 병원에 빨리 와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보통 암에 걸리면 초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림프종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형암, 고형암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암, 뭐 폐암처럼 무조건 잘라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형태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암종을 우리가 고형암이라고 부르고요. 네. 혈액암, 백혈병 같은 건 형태가 없이 피해서 그러네요. 암세포가 둥둥 떠다니는 네. 유형이다 보니까 그걸 혈액암이라고 네. 부르고 림프암은 분류는 혈액암인데 네. 그 반고형암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 예. 부분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예, 피해도 있고 형태도 갖추는 네. 약간 중간쯤 되는 암이다 보니까 치료의 근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도려내는 치료가 1순위이긴 해서 네. 그러니까 고형암, 초기 고형암 환자분들은 국소 치료, 그러니까 칼로 도려낸다거나 수술해서 아예 그쪽 부위를 다 없애버리는 치료가 1순위이긴 하나 혈액암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걸 다 없앤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혈액 파트에서 네. 암세포의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치료의 근간은 수술이 메인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 항암 치료, 주사로 써서 눈에 보이는 것도 사멸시키고 피해 있는 암세포의 씨앗도 사멸시키는 그 혈액 그 항암 치료가 이제 근간으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많은 환자분을 만나 보실 텐데요. 그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셨나요? 진단을 받으시고 네. 한번 치료를 타 병원에서 받고 이제 완전 관해, 완치는 아니고 병이 네. 없어졌다는 거에 대한 의학적 표현이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를 이제 획득하고 잘 지내시다가 재발을 했던 분이 있으셨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재발하고 난 다음에 낙담을 하셔서 본인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아이고. 해서 이제 해당 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계시다가 자꾸 병이 이제 자라고 네. 통증도 있고 출혈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나 더 이상 치료 안 하고 통증만 없애달라라고 해서 네. 그냥 이대로 삶을 마감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을 다시 2차 치료를 하고 완치까지 시켜서 지금 안 오신 분이신데 그걸 어머나, 보고서 너무 감동이에요. 네. 좀 감사하다고 이제 할 네. 때 사실은 그때 좀 그런 분이 기억이 남기도 하고요. 치료 안 받겠다고 오신 분을 또 설득해서 치료해서 완치를 시키셨다니까 너무 진짜 기억에 남고 많이 뿌듯하셨을 네. 것 같아요. 림프종 치료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이 림프종 치료에도 새로운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어떤 치료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계신지 뭐 제가 들어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거의 치료법들은 네. 그 항암제라는 걸 썼고요. 근데 사실 항암제 들으면 다들 그럼 왠지 독할 것 같고 예, 막 힘들 맞습니다.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성분들은 예. 다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 성분들의 네네네. 조합이고요. 제가 굳이 무기로 비교를 하자 그러면 그냥 그 산탄총을 쏘듯이 어떤 특정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네. 구획을 아예 파괴시키는 방식의 치료법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효과는 초반에 있는데 환자가 이제 괴로워하는 이게 정상세포가 같이 사멸도 하고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우리 마치 스나이퍼가 멀리서 점사격을 하듯이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이제 그게
세포 치료제, 네. 조금 더 쉬운 말로 표적 항암제라고 불리는 약제들이 네네. 림프종 영역에서는 꽤 활발하게 환자한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이제 통과되면서 그 환우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회자가 됐던 세포 치료제 카티라는 치료가 있고요. 항암제는 아니고 내 몸에 네. 있는 정상 세포를 가동화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어머나. 네네, 아주 그 약간 과학적으로 어떤 이론이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약제가 요새는 임상 연구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환자한테 실제적인 임상 현장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네. 이 카티 세포 치료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팀을 짜서 치료를 할 만큼 이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가요? 화학 네. 성분이 아니고 자기 세포를 바깥에다가 네. 특정 어떤 시약이나 처리를 해서 암을 다시 인지하게 시켜서 소위 병사를요, 완전히 그 훈련이 안 된 병사를 바깥에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특수부대 대원을 만들어서 다시 전장에다 투입하는 이건 방식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예, 네. 그래서 너무 공격력이 살상력이 뛰어나서 어머, 너무 얘네들이. 거꾸로 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각종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뭐 허파나 내 몸에 있는 정상 그 장기 손상이 같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는 담당하는 의사들과의 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호흡기내과 교수, 그다음에 신장내과 교수, 신경과 교수, 뇌 침범이나 신경 침범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식의 그 어떤 특정 고형 장기를 같이 보는 의사들과의 협업을 같이 이제 해서 치료를 해야 환자가 병원 좋아졌는데 환자가 뭐 걷질 못한다거나 아이고. 중환자실을 계속 어떤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생존한다는 건 사실은 네.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를 네. 막기 위해서 부작용 케어하거나 전문적인 환자 케어를 위해서 이제 팀이 만들어지면서 치료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면역 세포 치료까지 가려고 하면 그분들은 기존의 항암제 적어도 3번 이상 실패했던 분들입니다. 몽울이 너무 커서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통증 있는 분들인데 다음 치료의 옵션도 마땅치가 않았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중항체라는 그 면역 치료를 해볼 기회가 있어서 환자를 사용해봤는데 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CT에서도 없어져서 경이롭기도 하고, 그 치료에 대한 기전이나 분류 작업을 정말 잘해야 그 환자한테 이런 좋은 약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때 이제 약간 보람이랄까, 이 신약에 대한 기대치가 같이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꽤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고 기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칼티 세포 치료가 듣지 않는 환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카티가 처음에 이제 네. 5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을 때는 그 관해율이 90% 이상으로 너무 높네요. 그분들이 원래 그냥 뒀으면 30%만 좋아졌던 분들이 거의 3배 이상 치료 반응이 좋아서 거의 이제는 심지어는 당시에는 림프종을 정복했다. 진짜 그런 말이 나올 만하네요. 감히 그런 표현까지도 네. 사용했었는데 네. 5년 이상의 중장기 결과가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이게 아주 최신식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이 또 재발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또 그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이중항체라는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조금 네. 방법이 다른 그 세포 치료제가 또 이제 여러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됐고 현재 임상에서도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있긴 한데 이제 네. 그것도 결과가 아직은 처음에 이제 카티가 나올 때 환호했다시피 결과는 좋으나 네. 중장기 치료 결과를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신중론을 갖고서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치료를 계속 네. 이제 만드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치료를.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이 림프종 치료 여정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뭐 등불이라고 하는 게 그 길 잃은 배를 그 폭풍우 휘몰아칠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등불이라고 저는 네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림프종 치료 개수가 많고 항암제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 물론 환자 입장에 좋지만 그 항암제를 조합하거나 네. 치료하는 순번
혹은 또 재발 후에 또 다른 치료의 전략들을 어느 누군가는 약간 스탠다드화하거나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혹은 뭐 국제적으로 해서 같이 네. 그런 작업들 스탠다드화하거나 어떤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좀 일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나오는 것 근데 같습니다. 진짜 환자분들에게는 뭐 등불이 아니라 약간 영웅 같은 존재,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요. 네, 진짜 이제 수많은 림프종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어느 때 있을까요? 완치 뭐 요럴 때인가요? 아니면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첫 번째 네. 보람을 의사생활하면서 느낀 네. 점은 돌아가신 보호자분들이 네. 장례 치르고 와서 외래진료실 와서 감사하다고 아, 저기 음료수 하나 드리고 간 적이 네.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저는 가장 보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끝까지 편안하게 예. 돌봐주셔가지고. 예, 아. 이게 사실은 뭐 외래진료실에서 이제 나쁜 네.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네. 치료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토로하셔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 생명이 뭐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 고아가 없는 건 뭐 당연한 지사긴 한데 네. 특히나 저는 젊은 층에 생기는 림프종 환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좀 그 좀 미안감이 안타깝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임기나 혹은 네. 신혼부부들도 있으신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네. 치료해서 결혼까지 무난히 마치고 네. 애가 나서 네. 한 10년쯤 있다가 찾아와서 너무 아파서 오신 게 감사해요. 아니고 그냥 울컥할 와서 뻔했어요. 예. 가족들이 와서 인사드리고 한번 가는 길에도 인사하러 왔다 갔을 네, 때 네. 참 의사생활 잘했구나 아이. 라고 느꼈습니다. 또 그런 말 들으면 저는 굉장히 좀 울컥하는 게 왜 약간 교수님께서 약간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환자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보호자분들이 느끼고 또 10년 후에도 생각나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진짜 보람되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림프종을 앓고 계시는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환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께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림프종뿐 아니고요. 그 네. 암 환자가 처음에 겪는 그 정신적 충격은 사실은 일반인들 그렇죠. 네. 저 포함해서 그게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동안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네. 5, 6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인생들이 어떤 전환되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암이라는 진단 받과 동시에 네. 왜냐하면은 암이라는 이름 주는 자체가 중압감도 있고 삶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불안감, 그다음에 치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죠. 의구심 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오셔서 낙담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 네. 상에서 오시게 됩니다. 오실 때 이제 어떤 절망감과 힘든감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뿐 아니고 뭐 여러 우리나라 전 세계 의사들이 이제 치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담당하는 그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네. 먼저 본인의 이제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림프종이 뭔지도 모르고 세포형 희귀 질환을 뭔지도 알려드리면 몰랐어요. 네.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봤다고 하지만 이제 찾다 보면은 꽤 이제 같은 질환으로 투병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과거와 다르게 네. 제법 완치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네. 절망하거나 그런 병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치료적인 접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외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도 진짜 환자분들이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 많이 용기를 얻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200cc를 물통을 들으면 가벼운데요. 그걸 한 번 들 때 가볍지만
하루 종일 그걸 들었다 놨다 하면 사실 그 하루쯤 지나면 200g밖에 안 되지만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환자가 느끼는 때 오시는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200g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환자한테 희망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제 이걸 해결할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여정을 같이 무게를 나누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저는 설명을 보통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환자분들이 질환을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력을 되찾아준 맹인처럼 세상의 모든 환자를 비롯해서 질환 정복과 완치를 꿈꾸는 의료진까지 하나님의 선물에 놀랄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뭔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뭐 매번 보던 환자이긴 한데도 맨날 보던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환자를 위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에 대한 그 성찰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제가 감사드리죠. 네, 인생은 어바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